안녕하십니까. 제로 트러스트 보안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발표를 맡은 V메어 이대근이라고 합니다. 앞서는 이제 VDI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VDI를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2020년도부터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가 왜 필요하고,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이 솔루션으로 제로 트러스트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여정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환경, 보안의 한계,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그러면 무엇이고, 그리고 V메어에서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는 어떻게 이 제로 트러스트를 커버를 하고, 끝으로 이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 놓여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 즉 우리 환경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젠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2009년도로 좀 돌아가 보면요, 2009년은 우리가 그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왔던 시절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이 아이폰이 들어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폰은 그 모바일에서 업무를 하는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19년, 2020년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서에만 한정이 되었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재택근무를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썼던 사스 어플리케이션 많이들 쓰셨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들은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클라우드로 이동을 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재택근무라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독형이 많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데이터들도 클라우드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런 업무 환경 변화, 자, 그 반대로 공격에 대한 다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공급망 공격 본격화, 그래서 이제 솔라윈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설치하는,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나갔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1년도에는 우리가 로그4j에 대한 취약성들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횡적 공격, 레터럴 무브먼트라든지 APT 공격, 대규모 공격이죠. 그리고 또 AI 공격, 여러 가지 공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공격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비용은 들지만 그게 결과가 좋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격이 있고, 왜 이런 공격의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경계보안이었습니다. 이 경계보안은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과는 달리, 보시는 것처럼 큰 벽 하나 앞에 사용자들이 들어올 때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원만 확인하면 다 신뢰되는 곳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건 굉장히 많은 공격의 유형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사용자 계정이 탈취가 되거나, 우리가 다크웹이라고 하죠. 거기서 사용자 계정이 판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계정만 알고 들어가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VDI도 마찬가지로 계정이 탈취되고, 그리고 할당받은 IP를 통해서 레터럴 무브먼트가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거든요.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로 트러스트는 앞에서 한번 물어보고 들어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서비스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냐,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바이스냐 등등을 지속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제로 트러스트예요.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를 썼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막을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사용자 자격증명을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크웹에서 산 사용자 계정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이곳저곳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곳을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말기인지 아닌지까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만 안다고 해서 원하는 곳을 다 들어갈 수가 없게끔 막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 어떤 그 대응 모델을 보면 원격 공격이나 내부자 위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IP를 딱 할당을 받으면요, 이 IP가 보안 오픈, 방화벽 오픈이 된 곳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설정은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해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 트러스트로 이거를 어디 곳이나 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물어본다면 그것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공급망 침투죠. 제로 트러스트는 이 공급망 침투가 들어올 때 혹은 특정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됐음에도 이게 예상치 못한 네트워크를 발생한다거나 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딘가에 접근을 한다는 것도 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원래 공격했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로 트러스트 보안으로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로 트러스트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가 뭐냐? 뭐 계속 물어본다 그랬는데 어떻게 물어보느냐? 일단은 저희가 과거에는 앞에 큰 벽을 만들어 놨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책 결정 지점이라고 하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니스트, 미국에 있는 니스트라고 하는 거기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걸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은 똑같이 제가 따왔는데, 정책 결정 지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지점을 PEP라고 하는데, 이 PEP를 사용자가 접근하는 곳에 앞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려고 하는 리소스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사용자가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해서 들어와도 내가 원하는 메일이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이 정책 시점에 맞는 정책을 받아서 체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에 대한 기본 모델입니다. 논리적인 모델. 그런데 이제 이걸로만 해서도 이게 완벽하게 제로 트러스트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거는 단순하게, 이건 좀 복잡하게 좀 그렸는데,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죠. 이 데이터 정책 접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PKI 인증서. 사용자 계정을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노출되기 쉽거든요. 패스워드 리스 방식의 인증서 기반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신 아이디 계정 관리하는, 연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심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CDM 시스템도 필요한데, 요거는 엔드포인트가 접속할 때 이 엔드포인트 단말기가 현재 안전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는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규정하는 시스템과 보안 위험, 뭐 EDR이나 EPP 솔루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각의 로그,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다 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왔는데, 요 아랫단으로 제가 압축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인증체계 강화.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는 인증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인증을 계속 확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사용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IP만 할당을 해주고 원하는 거나 원치 않은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기반으로 계속 쪼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소프트웨어로 정의 경계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우리가 띄운다고 하면 요 앞에다가 투명하게 보안을 하나 더 감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과기정통부의 2023년이죠. 7월 9일 날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니스트에서 얘기한 내용을 거의 다 그대로 수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핵심 원칙 세 가지를 발표를 하셨는데, 딱 세 가지가 인증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인증체계 강화에서는 더 이상 직원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사용자를 체크하지 말라. 단말을 함께 하고 접근 위치나 환경 요소를 다 체크를 하겠다라는 게 원칙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검증을 해라.
마지막은 이제 사용자 단말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계에 대한 보안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라 라는 게 이 세 가지의 핵심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 VMware에서 가지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ON을 갖고 이 제로 트러스트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제로 트러스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업 리소스에 대한 최소 권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권한 액세스니까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죠. 기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어떻게 보면 인증책에 강화합니다. 끝으로 위험 균형을 맞추는 보안 접근 방식, 이 방식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원칙의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원하는 온프라미스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 여러 가지 많으실 거예요. 이제 이런 각각 어플리케이션들을 액세스할 때 다양한 방법들로 인증을 할 텐데, 그렇다 그러면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크리덴셜 자체가 많아진다 그러면 보안의 노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한데 모아놓고 접속을 할 때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 사용자 행동 패턴에 맞춰서 신뢰가 검증된 사용자만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이런 모델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데모 아닌 데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브 데모가 아니고요. 제가 한 땀 한 땀 캡처를 해서 좀 정리를 한 건데, 저희는 특정 OS인 뭐 윈도우만 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뭐 랩탑, 그 아이패드나 아니면 리눅스까지 전부 다 저희가 디바이스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면 사용자는 요 화면으로 보이는데, 요 화면에는 자기가 원하는, 제가 업무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보입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죠.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다 보이게 돼요. 설정 어플리케이션도 여기서 하나에 보이게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 제가 그 VDI를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DI를 실행을 하게 되면 뭐 제가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저는 뭐 우리 회사 직원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세 가지가 문제가 없어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될 때 약 0.5초 정도의 딜레이가 생겨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냐? 첫 번째는 디바이스 상태입니다. 디바이스 상태는 뭐 우리 회사 직원의 디바이스이냐 라는 것도 확인을 하겠지만, 패스코드 정책이나 뭐 안티바이러스, EPP 솔루션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OS 버전이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등등을 체크해요. 이 디바이스 규정 준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액세스가 차단됩니다. 접속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요거 이제 딱 끝나게 되면 다음은 인증 컨텍스트로 넘어가요. 인증 컨텍스트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할당을 해주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를 여기다 설정을 하거든요. 요 설정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위험 점수를 체크합니다. 뭐 사용자들이 하나의 계정을 갖고 수십 대의 디바이스를 로그인을 하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저희가 점수화 시켜서 점수가 높으면 액세스를 차단하는 이런 기능으로 세 가지 필러를 가지고 액세스에 대한 컨트롤을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바이스 규정 준수 부분부터 좀 보면요. 디바이스 규정 준수는 저희가 멀티 OS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과 데스크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보면 이 접속하는 디바이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게요. VM에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그 디바이스가 백신 상태가 안전한지 혹은 비트라커나 패스코드 정책, OS 버전이 최신 상태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자가 방화벽을 내리거나 비트라커를 꺼요. 그러면 규정 위반이라고 뜨고요. 규정 위반이 되면 사용자에게 직접 바로 푸시가 가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으면 VM을 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푸시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최신 상태, 안전한 상태를 유지를 시키고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의 VM의 액세스를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인증 컨텍스트 부분인데, 이게 이제 논리적인 소프트웨어 경계 보안에 대한 한 축입니다. 저희가 이제 접속하는 단말에 이제 네트워크,
알려진 IP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뭐 회사 내냐, 회사 바뀌냐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알려진 IP 대역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조건이 맞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유형. 우리는 아이패드만 쓸 거야. 우리는 윈도우만 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이패드는 쓰지 않아. 뭐 크롬 OS만 쓸 거야. 등등에 대한 디바이스 유형까지 체크해요. 자, 세 번째는 특정 그룹 사용자. 네 번째는 디바이스가 보안 준수, 앞에 보여드렸던 그 준수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증 방법에는 패스워드 리스 방식인 뭐 인증서도 있고, 또 OTP, 그리고 FIDO2, 모바일, 뭐 PC 상관없이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의 인증도 가능하고, 자, 실패했을 때 부요시 가장 많이 나오죠.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 이 리스크 스코어를 체크를 하는데, 이 리스크 스코어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임계값을 갖고 있어요. 임계값의 기준에 이제 점수 기준이 뭐 인증 빈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로그인을 했다가 1시간도 안 돼서 홍콩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1시간도 안 돼서 부산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뭐 아이디가 탈취가 됐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험 점수를 보통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임계값에 따라서. 그러면 사용자에게 OTP로 물어봐요. 너가 오늘 너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맞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많아진다 그러면 액세스를 저희가 차단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그 세 가지의 저희 철학을 기준으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안정적인 액세스를 하기 위하고, 또 사용자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러면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갖고 이 사용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2021년으로 돌아가면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VPN입니다. VPN. 지금도 아마 VPN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VPN이죠. 로그인을 한번 하고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쓰고 회사의 업무를 볼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이 VPN이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일까요? 아닙니다. 경계 보안이죠. 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알면 내가 어디에 있든 회사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나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해커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과 달리 저희가 오늘 소개해야 될 그 퍼의 VPN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VPN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호라이즌 클라이언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호라이즌 클라이언트를 실행한다고 해서 VPN이 연결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호라이즌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URL을 입력했을 때, 뭐 vmware.local이라든지 아니면 dataSolution.local이라든지 그런 URL을 입력을 해야지만 VPN이 열려요. 과거엔 우리가 VPN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인터널로 들어갔었던 그런 것과는 달리, 이걸 세분화시켜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논리적인 경계 보안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VPN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한 사용 사례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좀 설명드렸던 거를 다시 이제 니스트에서 발표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논리적 구성도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솔루션이 얼마만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태깅을 좀 달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 접근 정책은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인증 컨텍스트에 대한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PKI 인증서들도 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가지고 계신 걸로도 쓸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자, 아이디 관리 시스템은 뭐 LDAP이든 아니면 AD 아니면은 뭐 Azure AD, 인트라 AD라든지 옥타 등등을 갖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서드 파티라고 적어놨고, CM 시스템도 네트워크에 대한 인텔리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 가지고 계신 솔루션과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DM 시스템으로는 지속적으로 디바이스를 관리하죠. 아까 규정 준수에 대한 보안 체크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저희가 제공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위협 정보인데 이건 EDR과는 좀 달리 보안 위협에 대한 뭐 패스코드를 사용자들이 뭐 지운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액세스했던 서비스들 등에 대한 활동 로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공을 해요. 제가 이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완벽하게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합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단일의 솔루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큰 어떤 틀, 플랫폼을 기준으로 갖고 계신 솔루션들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데이터 솔루션과 함께 하는 이 세미나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솔루션에서도 이제 고객들이 갖고 계신 솔루션과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사용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회사 바깥에 있거나 회사 내에 있어도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고충을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쓰고 계신데 뭐 컴퓨터가 이제 부팅이 느려진다거나, 아니 컴퓨터가 늦게 꺼지거나, 아니면 뭐 엑셀이 갑자기 막 안 열리거나 막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제가 느린 거지 우리 IT 팀이 봤을 때는 그때는 빨라져요. 그런 거를 저희 덱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디바이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쓰고 있을 때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도 해요. 그래서 루트 코즈, 원인까지 찾아냅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비슷한 유형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빠르게 배포를 해서 그 VOC를 최소한으로 줄여요. 어떻게 하냐면 사용하시다 보면 뭐 OS 충돌도 있고 부팅 속도도 느려지고 앱 충돌, 특정 SSID 액세스했는데 다운로드, 업로드가 느려지고 이런 경우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저희가 정보를 쭉 수집을 해서 특정 임계치를 만드는데 이것도 저희가 뭐 AI 기술이라고 하죠. 머신러닝 기술로 이제 스마트 이상 탐지 임계치를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 임계치보다 높다. 그러면 사용자의 사용자 경험 점수를 굉장히 나쁘게 잡아서 그 사용자들을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하다가 앱이 호구 상태나 행 상태가 발생을 해요. 특정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OS 업데이트를 했는데 엑셀이 열리지 않아.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VOC가 한 번 오는데 한 번 오면 다행이죠. 근데 똑같은 경우를 40번, 100번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일단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인시던트가 만들고요. 그 인시던트를 만들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의 예상되는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클라우드 베이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특정 유형의 에러 코드나 특정 유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땐 예상되는 원인이 쭉 나와서 관리자는 이 예상되는 원인들을 한 번씩 대입을 해서 해결해 봅니다. 근데 됐어. 된 거면 이제 뭐 전화 오면 그렇게 원격으로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썼던 소프트웨어를 지우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쫙 배포를 해줘요.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해결이 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은 우리가 한 명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하일링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한 명, 내일은 2명, 내일 모레는 3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문제의 원인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이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의 어떤 문제점, 하나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빠르게 처리하고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뭐 제가 제로 트러스트를 열심히 좀 나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껏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로 하나의 솔루션으로는 할 수 없다. 긴 여정이다. 그래서 갖고 우리 함께 데이터 솔루션과 함께 VMware와 함께 이제 여정을 같이 가야 되고요. 그 여정의 중심을 저희 이제 워크스페이스원으로 이 플랫폼을 시작을 통해 가지고 뭐 인증 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 이게 또 보안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사용자들도 사용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사용자의 편의성도 저희가 멀티 OS에 대한 동일한 UI UX를 제공하고, 그리고 직원에 대한 업무 환경 관리, 아까 보셨던 그 업무 환경 관리,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리모트 서포트를 통해서 원인을 해결해주는 이런 거에 어떤 전반적인 전의 여정을 저희 VMware와 데이터 솔루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